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 질리나 한 중년 남성이 폐쇄된 군수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이곳에서 탱크 부품을 만들었던 기술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건 해고 통지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실직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벨벳 이온으로 분리되면서 슬로바키아는 모든 알짜배기 자산을 체코에 빼앗긴 채 버려졌습니다. 수도 프라하도, 필젠 맥주 공장도, 정밀기계 산업도 모두 체코 땅이었습니다. 남은 건 감자밭과 낡은 공장, 그리고 540만 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과 독일이 절대 안 된다며 떠난 그 땅에서 한국은 무엇을 보았는가? 둘째,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것과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옮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셋째, 인구 540만 명의 나라가 어떻게 독일을 제치고 인구 대비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는가? 1993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분리 직후 실업률은 14%를 넘었고 외화 보유고는 바닥났습니다. 프라하의 은행들은 슬로바키아 기업의 대출을 끊었고 서방 투자자들은 동유럽의 블랙홀이라며 발기를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 산업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와주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걸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나흘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로 인프라 부족, 부품 협력사 전무, 기술 인력 재교육 필요, 투자 대비 리스크 과다. 독일 폴크스바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마치 휴대폰을 사려는데 기존 앱이 하나도 호환되지 않고 충전기도 따로 사야 하고 A에서도 없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본체 가격이 싸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한국 현대자동차 조사팀이 질리나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차가 슬로바키아를 선택한 1995년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은 0.8%였습니다. 유럽 소비자 조사 기관 ADAC의 브랜드 신뢰 조사에서 현대차는 조사 대상 32개 브랜드 중 29위였습니다.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의 유럽 공장 건설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하지만 현대차는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슬로바키아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면제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제시한 5년의 2배였습니다. 둘째, 슬로바키아의 평균 임금은 폴란드의 70% 수준이었지만 기술 인력 비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구공산권 특유의 중공업 교육 시스템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독일 국경까지 거리는 200km. 완성차를 실은 트럭이 독일 시장까지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공장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3억 유로. 당시 환율로 약 4천억 원이었습니다. 현대차가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약 1조 원. 하지만 실제로는 슬로바키아 정부와 EU 보조금을 합치면 현대차의 순수 투자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질리나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5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슬로바키아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 185대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독일은 68대, 일본은 65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도요타와 폴크스바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그 땅에서 현대차는 성공했을까요?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 많아서, 임금이 싸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도요타와 폴크스바겐은 공장을 지으려 했고 현대차는 산업 자체를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도요타의 유럽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체코에 각각 완성차 공장을 짓고 부품은 기존 유럽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효율적이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숙한 부품 산업 생태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현대차는 질리나 공장 주변 30km 반경 안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등 핵심 1차 협력사 6곳을 직접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사들이 다시 자신들의 2차,
3차 협력사를 끌어들였습니다. 2015년 기준 진리나 공장 주변에는 한국 부품사 34곳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인력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직접 고용 3천 명의 4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조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식 생산 시스템이 통째로 이식된 겁니다. 아침 회의 문화, 품질 관리 프로세스, 납기 준수 원칙, 심지어 공장 식당 메뉴까지.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한국식 시스템을 배웠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슬로바키아어를 배웠습니다. 2007년 여름 한국에서 파견 나온 현대차 생산관리 팀장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점심시간마다 공장 밖 주차장에 모여 담배를 피우며 한국 협력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 서툰 영어와 손짓발짓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나 봤더니 볼트 조이는 순서를 논쟁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매뉴얼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자동차 공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품사는 정해진 스펙대로 부품을 납품하고 완성차 업체는 그걸 조립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공식 채널을 통해 보고하고 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리나에서는 달랐습니다. 현대차 라인 작업자가 부품 결함을 발견하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현대모비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안에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했고 1시간 안에 임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물리적 거리가 만든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울산 공장과 협력사들이 반경 10km 안에 모여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재현되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모비스까지 차로 15분, 현대위아까지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빠른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 현대차 진리나 공장은 독일 폴크스바겐 볼프스부르크 본사 공장과 생산성 비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생산시간 진리나 18.2시간, 볼프스부르크 26시간, 불량률 진리나 0.8%, 볼프스부르크 1.2%. 폴크스바겐 경영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80년 전통의 공장이었고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진리나는 겨우 4년 된 공장이었고 노동자 대부분은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2011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진리나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수직 통합된 협력사 네트워크에 있다. 부품 설계부터 생산, 납품,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가 단일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 이건 마치 애플의 생태계와 비슷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 때 핵심 부품 설계를 직접 합니다. A 시리즈 칩,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까지. 그리고 협력사에게 이 스펙대로 만들어라고 주문합니다. 삼성이나 LG가 만들긴 하지만 설계는 애플이 통제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셰시 모듈, 현대위아가 만드는 변속기, 현대다이모스가 만드는 시트. 이 모든 부품은 현대차가 설계했고 협력사는 그걸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협력사들이 현대차 전용이라는 겁니다. 폴크스바겐의 협력사 보쉬는 BMW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다임러에게도 납품합니다. 보쉬 입장에서는 폴크스바겐이 여러 고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다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기아차에서 나옵니다. 현대차가 내일부터 설계 바꾼다고 하면 현대모비스는 즉시 따라갑니다. 이게 속도를 만듭니다. 2015년 현대차는 유럽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 설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계 변경부터 양산까지 걸린 시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폴크스바겐은 비슷한 엔진 설계 변경에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쉬와 협상하고 콘티넨탈과 조율하고 각 협력사의 생산 스케줄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2006년 현대차는 유럽 시장 전체에 7년 무상 보증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유럽 브랜드의 평균 보증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3년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나 공장은 한국, 울산 공장과 똑같은 설비, 똑같은 협력사,
똑같은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독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벨든 품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리나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 i30은 폴크스바겐 골프와 동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와 폴크스바겐은 기존 유럽 협력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품 공급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품질 문제가 생기면 협상해야 했고 납기가 밀리면 설득해야 했습니다.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핵심 협력사를 직접 데려왔기 때문에 아침 회의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부품사 사장이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뢰는 숫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 폴크스바겐은 유럽 생산량을 15% 감축했습니다. 푸조는 20%를 줄였습니다. 현대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진리나 공장 가동률은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주 4일 근무로 전환하거나 유급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3,500명 중 2,800명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6개월간 현대차는 이들에게 급여의 80%를 지급하면서 용접, 도장, 품질 관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2010년 경기가 회복되자 진리나 공장 생산량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량률이 0.8%에서 0.5%로 떨어진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교육이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조합위원장은 2010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때 우리를 버리지 않은 기업은 현대차뿐이었습니다. 이건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얻었습니다. 2011년 이후 진리나 공장에서는 단 한 번의 파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는 2015년까지 5번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현대 기아차가 약 40만 대, 폴크스바겐이 40만 대, 푸조 시트로행이 30만 대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종사자 20만 명 중 한국계 기업 고용 인력은 약 3만 5천 명입니다. 직접 고용만 이 정도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7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건 슬로바키아 전체 제조업 고용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2022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트너로 선택한 기업은 한국의 SK온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1990년대에 한국은 슬로바키아에 자동차 산업을 심었습니다. 2020년대에 슬로바키아는 한국에게 배터리 산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품은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도요타의 미국 현지 부품 조달률은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슬로바키아 현지 부품 조달률은 2015년 기준 65%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한국계 협력사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슬로바키아 땅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를 한국 제조업의 확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부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이 사라지고 배터리, 모터, 인버터가 핵심이 됩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슬로바키아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EU로부터 15억 유로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나 인근에 배터리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단지에 들어올까요? 현대차는 이미 2025년 진리나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은 2026년까지 슬로바키아의 3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1990년대에 심은 씨앗이 2020년대에 숲이 되고 있습니다. 1993년 슬로바키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2024년 슬로바키아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일본과 독일은 위험을 받고 한국은 기회를 봤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로 판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은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가 먼저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